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아니고 가산세. 그래서 104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네. 아니시죠? 자, 104페이지는 이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TAT 2급에서 실기시험에서 가산세가 출제가 안 돼요. 네, 이론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출제 확률은 좀 적은데, 우리가 이제 TAT 1급 높은 급수에서 세무 1급이라든가 T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가산세를 적용해서 신고하는 문제를 꼭 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높은 급수에서는, 그러니까 TAT 2급까지 해서는 가산세는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처음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겁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안 했을 때 미등록 가산세가 붙는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공급가액이냐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그러니까 20일 내에 해야 되는데 20일 내에 안 했어요. 만약에 30일 내에 했어요. 30일 내에. 그러면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해야 돼요. 그러면 개시는 언제부터 했어요? 개시는 1일 날 했다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1월 30일 요 사이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29일이 30일이 아니라 29일이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허위등록,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1% 가산세 내고 자기 명의로 다시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다. 1%.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입니다.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연발급, 미발급, 부실기재 등등등등등등 많은데,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중에서 중복 적용은 하지 않는다. 중복 적용.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이 중복되어 있을 때는 뭘 적용할까요? 가산세율이 높은 거를 하나만 적용합니다. 중복 적용 배제 원칙이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어떠한 가산세들이 있냐면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가액이 1%입니다. 그러면 지연발급의 기준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칙은 공급일에 발급하는 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기 보면은 공급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냐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건 정상 발급은 아니에요. 이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지연발급으로 인정한다. 지연발급. 근데 이거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는 언제가 발급하면 정상 발급이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연발급이니까, 자, 이 발급 시기는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원칙은 공급일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공급 후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월 합계 세금 계산서는 한 달치를 모아서 그 다음 달 10일 날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났다는 말은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발급하면 뭐예요? 이거는 정상 발급으로 봅니다. 정상. 지연 발급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 발급. 여기에 해당되면 지연 발급이다. 다음 달 10일을 지나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지연 발급인 거예요. 1%입니다. 이것도 공급가액의 1%. 그 다음에 미발급은 2배 2%. 공급가액이 2%. 그럼 미발급은 뭘까요? 이때까지 발급 안 하면 미발급이 되는 거죠. 확정신고기한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에 거는 이때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 발급, 아니한 경우는 미발급이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경우. 네, 일단 요거 여러분 무시하시고, 자, 미발급은 2%, 지연 발급은 1%. 요거 기억하세요. 요율. 자, 요 밑에는 그렇게 흔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보면 돼요. 부실기재. 아까 부실기재 말씀드렸죠?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을 차고 있게 적었다 이거예요. 그거는 부실기재입니다. 1%. 공급가액이 1%. 가산세 붙고요. 그 다음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은 뭐예요? 공급을 안 했는데 공급했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세금 내겠다고 하는데 왜 가산세를 물죠? 예, 아주 고약합니다. 3%. 예, 3%. 가공세금계산서는 가산세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3%. 또 그걸 받은 매입자도 3%. 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나 발급받은 경우에도 3%입니다.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내가 공급을 했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예. 그래서 공급을 하긴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나는 너무 매출이 많아. 그래서 친구한테 아니면 이게 무슨 관계에 있는 회사 명의로 이렇게 대신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발급 안 하면 매입자가 막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 거로는 좀 안 되고 다른 회사 거로 좀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매입자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둘 다 이것도 좀 고약하다 해서 2%. 발급한 자도 2%, 타인 명의 것을 받은 거래처도 2%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과다기재. 네,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1000만 원어치 팔았다. 네, 또 받은 사람도 100만 원어치 사놓고 1000만 원 샀다. 네, 이렇게 하면 과다한 금액의 공급가액의 2%. 네, 타인 명의하고 똑같아. 2%. 이렇게 된다. 주고받은 사람들 모두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인데요. 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것은 전자 세금계산서로 주고받았으면 이건 우리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이 합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네, 근데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해서 합계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급가액의 0.5%,
합계표에 관한 것은 세금계산서보다는 다 약해요. 세금계산서 관련에는 최소 1%죠. 1%, 2%, 3%까지 있어요. 그런데 합계표 관련해서는 미제출 5%,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뭐가 누락이 됐어요. 0.5%. 미제출이나 마찬가지. 지연제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되잖아요. 내용을 볼까요? 애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애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애정신고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그 거래니까, 근데 그때 제출을 못하고 확정신고 때 제출했다. 애정신고 때 빼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합계표 지연제출 0.3%입니다. 그런데 이 합계표라고 하는 것도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예요.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 이 합계표 포함해서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합니다. 높은 거 하나만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전부 0.5%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대비할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된 거 전부 0.5%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 실제 실무할 때는 이 가산세 찾아보면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찾아가면서 할 수가 없고, 시험에 이제 나올 때는 그 자주 나오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자주 나오는 가산세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거 여기서 자주 나오고요. 아까 저 위에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이거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겁니다. 요즘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다 전자다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말이죠. 전송하지 않은 경우 전송 불성실이 됩니다. 근데 전송을 불성실에는 위에 있는 것은 지연전송이고요. 여기 있는 게 지연전송, 밑에 거는 미전송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지연전송을 설명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배울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 알고 있죠? 다음 날까지. 그러면 지연전송은 뭐예요? 다음 날을 지나서 언제까지? 내용을 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 이 말은 전송기한이 언제까지요? 다음 날 지나서,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을 지나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했다면 지연전송. 자, 여러분 뭐하고 같아요 이게? 지연 발급하고 기간이 똑같죠. 지연 발급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 발급으로 보는 거예요. 전송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전송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면 지연전송으로 봐서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부수. 0.3%. 이 전송에 관한 것과 미발급은 이 더블로 이건 적용이 돼요. 이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구분됩니다. 이중으로 가산세가 붙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경과한 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다 이 말. 여기는 전송했다. 여기는 전송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전송. 미전송은 0.3% 공급가액에. 0.5%. 네네. 미전송은 0.5%. 그러니까 요게 많이 지금 낮춰졌어요. 예, 과거보다 이 비율이 0.3%, 0.5%가 이게 최근 올해 개정된 건 아닌데 아마 작년에 개정된 것 같아요. 작년. 그래서 과거보다 이 가산세가 좀 낮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1%. 해당되는 금액의 1%. 공급가액 기준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억을 따지면은 1억의 1%면 100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거래 규모, 덩치가 큰 거래에서는 1%가 결코 작은 가산세는 아니죠. 우리가 가산세를 100만 원을 낸다는 굉장히 속이 아프죠. 작은 돈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이것도 역시 세금 계산서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예정신고 때 신고를 못하고 확정신고 때 신고를 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또 환급이 틀렸다. 그러면 초과환급신고 이렇게. 예, 그래서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린 거고, 과소신고는 빼먹고 신고했다.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에서 무신고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 무신고와 부당 무신고. 일반 무신고는요, 대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딱 보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깜빡. 예. 부당 무신고는 일부러. 탈세할 목적으로. 이게 부당 무신고입니다. 과세관청에서 보면 알겠죠. 예, 보면, 이 사업자가 분명히 이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빼먹었구나. 예, 부당 무신고. 네, 그래서 이 납부세액의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이거는 공급가액이 20%가 아니에요. 세금의 20%. 그런데 부당 무신고는 2배예요. 세금에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고 있는다. 자,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있다는 것은 일반 과세자인데 영세율 사업자는 그 납부세액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세율 사업자도 어떻게 합니까? 신고는 해야 되죠. 근데 영세율 사업자가 신고를 안 했어. 일반 무신고야.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는 세금이 없으니까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잡아요.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부당도 그냥 똑같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요? 영세율 사업자는 세금도 없는 건데 부당 무신고라는 게 그게 말이 그렇잖아요. 세금하고 관련도 없는데 일부러 뺄 이유가 없죠. 예, 영세율이면 수출인데. 그래서 두 개 다 제가 보기엔 항목을 나누긴 했지만 가산세는 똑같다. 자, 보통 시험에 나오면요, 이 일반 무신고로 시험에 나와요. 부당 무신고,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일반 무신고 쪽으로 여러분 알아두시고, 밑에 과소신고에서도 일반 과소신고 쪽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일반 쪽으로. 부당보다는 일반 쪽에서 시험이 나와도 일반 쪽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과소신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누락시킨 거예요. 몇 개를. 한두 건 빼먹은 거예요. 그러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대해서 10%. 무신고보다는 절반으로 줄어들죠. 가산세율이.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10%이고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똑같아. 이거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똑같이 다 0.5%.
영세율. 일률적으로 다 0.5%예요. 그런데 영세율이 아닌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10%와 40% 이렇게 부당 과소신고는 크게 과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20%,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일반의 경우에 부당은 40%두 개 다. 네. 부당은 40%.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표준에 다 0.5%. 뭐가 됐든 0.5%.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한 가지 가산세가 있어요. 아까 이거는 뭐예요? 신고 관련 가산세라면 밑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 쪽에서 또 이것도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 무신고했다.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납부도 안 했죠. 이게 또 붙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미납부한 세금 아니면 환급을 너무 많이 받았다든가 하여튼 그 세금, 환급액 또는 미납부한 세금에다가 곱하기 기간, 이게 기간이 며칠, 만약에 40일 후에 납부했다 그러면 40일 기간 곱하기 만분의 2.5. 이 만분의 2.5가 하루 1일당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일 이자율.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 하루 이자율을 만분의 2.5로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분의 2.5 곱하기 기간, 며칠, 그리고 앞에 세금,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미납부한 세금, 납부를 제때에 과소신고나 미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납부 불성실 자동으로 발생하죠? 그러면서 그 납부한, 여기 과소신고한 납부 세액에다가 기간 며칠인지 곱하고 그 다음에 2.5 곱한 다음에 만으로 나누면 이것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만분의 2.5라는 요 숫자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가산세,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관련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매출 명세서에 관한 가산세가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련된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애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서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사업자가 발급을 하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죠. 그런데 매입세액을 발급받아야 되는 사업자가 신고를 안 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산세가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요. 왜 이거 신고 안 했느냐. 예. 왜 신고 안 했느냐 해가지고 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면 공제 받는 게 그래도 유리하죠. 왜냐?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내고 공급가액의 10%가 매입세 공제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9.5%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0.5% 가산세 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거꾸로 왜 이거 자료 매입 자료에 이거 빠졌느냐고 알려오는 경우 가산세 내고 9.5% 환급받으면 되겠습니다.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명세서, 현금 매출 명세서 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익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수익금액의 1% 가산세가 붙는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것인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여기 신고 관련 가산세, 일반 무신고, 일반 과소신고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전송에 관한 것, 전자세금계산서 쪽에서
전송, 지연전송은 공급가액 0.3%, 미전송은 0.5%. 이거 자주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계산서 쪽에 맨 꼭대기에 두 개, 지연발급 공급가액이 1%와 미발급 공급가액이 2%. 이게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이다. 나머지는 그다지 별로 안 다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산세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 TAT 2급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기 시험에서 깊이 있게 안 나오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TAT 2급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문제입니다. 다음에 제7절 간이과세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 그 신고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볼까요? 간이과세자의 적용은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가 4,8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우리는 이 간이과세자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 대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 세금을 포함한 거, 그것의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우리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4,800만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사업자에서 배제한다 이겁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업자가 일반 과세 사업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사업을 새로 개시했어요. 2라는 사업을. 근데 이게 4,800만 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겠다. 안 된다 이겁니다. 다른 사업장이 일반 과세 사업장이 하나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경우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한다 하더라도 광업이면 안 되고, 제조업도 안 되는데, 제조업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일부는 된다 이거예요.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에서 몇 가지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업이 안 됩니다. 도매업이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업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개별 소비세에 따른 과세 유흥 사업자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배제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또 전문 서비스업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두 개를 합쳐서 4,800 이상이면 역시 안 된다. 그래서 이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두시고요.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실적은 없지만 나는 동네에서 소매업만 할 거니까 분명히 미달될 거라라고 그것이 예상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면 돼요. 처음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근거가 이렇게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달한 개인 사업자라고 그랬는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업자는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요. 우리 일반 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죠?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그렇죠?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과세표준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여기 과세표준은 여기 밑에 설명 나오니까 과세표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정부에서 발표해놓은 그 율이 있어요. 그걸 곱합니다. 그것이 10%. 예. 과세표준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10%가 납부세액이에요.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라는 말이 없죠. 다음, 최종 납부세액이라는 건 또 뭐냐? 이렇게 납부세액을 구한 다음에 이 납부세액에서 재고 납부세액은 더한다. 이 말은 뭐냐? 간이과세자는요, 재고를 인정을 안 해요. 재고도 일단 세금을 다 내야 돼. 그래서 판매가 안 됐는데 납부세액에 포함이 됩니다. 재고 납부세액은 재고 금액에다가 곱하기 10% 하면 돼요. 재고 금액을 똑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가지고 10%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세액공제 받을 거 있으면 세액공제 받습니다. 세액공제가 뭐냐면 전자신고하면 뭐 10,000원 세액공제 해주는 거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죠. 전자신고하면. 그 다음에 애정부가세액. 애정부가 우리가 이 간이과세자는 1월 달에 한 번 세금을 신고하는데 애정부가를 언제 하냐면 7월 달에 애정 납부를 해요. 그 납부한 건 빼야죠. 그리고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더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납부를 하는 겁니다. 납부세액. 자, 아까 말하는 여기 과세표준. 이게 뭐냐 이거예요.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뭐였어요? 공급가액이었죠. 공급가액.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 대가를 말합니다. 예, 여기서부터가 틀려요. 그래서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금액. 그것을 과세표준으로 가요. 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그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가 납부세액인데 납부세액에서 최종 납부세액은 재고 납부세액은 더하고 세액공제 빼고 애정부가 빼고 가산세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온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시험에서는 별로 안 다뤄줍니다. 이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에서. 왜냐하면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제조업, 법인, 중소기업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간이과세자가 아니니까 실기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없고요. 이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정해놨을까? 이렇게 5%부터 30%까지 나눠놨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은 5% 부가가치율. 가장 부가가치율이 낮죠. 예. 부가가치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납부세액이 적어지는 거죠. 납부세액 계산이 곱하기 부가가치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이 세금이 제일 적다고 보시면 되고. 또 소매업, 뭐 재생용 재료소지, 음식점, 보통 이제 소매업 음식점이 다 여기 10%에 해당이 돼요. 부가가치율 10%. 그래서 공급대가에, 그러니까 즉 판매한 거, 판매금액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제조업, 운수업, 통신업 이런 데는 20% 세금이 높아지죠.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간이과세자는 건설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그 밖에 서비스업이 30%로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으니까 간이과세자 중에서는 부가가치 부담이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적은 업종이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전자신고 세액공제 4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이거 중요하겠네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는 있거든요. 발급은 못해도. 그러면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줘요. 수취세액공제.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면은 식당 같은 데죠. 세액공제 해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 세액공제 적용이 되면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액공제를 한 것을 최종 납부하는 납부세액이 나온다. 자, 간이과세자의 애정부과와 납부. 자, 간이과세자의 애정부과라는 것은요, 원칙이 신고가 아니라 고지납부입니다. 7월 달에 고지서가 와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애정부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개월치를 애정부과 기간에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애정부과 기간, 그러면 애정부과 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니까 7월 25일이죠. 애정부과 기한까지 징수한다. 즉 7월 25일까지 징수한다. 자, 고지납부가 원칙입니다. 이게. 그런데 간이과세자도 원한다면 신고납부예요. 어떤 사람이 원할 수 있느냐? 너무 많이 고지가 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일반 과세자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애정부과 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애정부과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애정부과 기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고지납부 말고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언제 거? 애정부과 때. 그래서 7월 달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 확정신고납부는 언제 할까요? 간이과세자는 1월 달에 합니다. 내용을 보면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그러면 과세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니까 여기서 25일은 그 다음에 1월 25일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거는 과세사업자도 일반 과세자도 마찬가지죠. 폐업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이 확정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 납부해야 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표는요. 그 다음에 있는 표는 간이과세자하고 일반 과세자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 우리가 다 앞에서 공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적용 대상이 간이과세자는 4,800만 미만이다. 과세기간이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일반 과세자는 이렇게 6개월씩 1기와 2기로 나눠져 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아까 본 대로 공급대가지만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이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공급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세율. 이렇게. 그래서 식당 같은 데는 공급대가 곱하기 10% 곱하기 10%.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렇게 하면 되고. 일반 과세자는 무조건 공급가액이 10%에서 즉 이게 매출세액이죠. 매입세액을 빼준다 이거야. 이것이 납부세액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간이과세자는 절대 발급이 안 되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일반 과세자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죠. 세금계산서 수취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매입세액 전부를 해주지는 않고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그만큼만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고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해 줍니다.
대손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가 되죠. 납부 의무 면제, 당해과세 기간의 공급대가가 이 간이과세자는요, 당해과세 기간이니까 1년이죠. 1년의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이면은 아예 부가가치세를 통째로 면제해 줍니다. 1년의 매상이 3천만 원 미만이다 이거죠. 그러면 아예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안 받아요. 일반 과세자는 면제 제도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 포기 제도가 있다. 여기 포기 제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자는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자를 이렇게 비교한 표. 나름대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자,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뭐 빨리 하셔도 여러분이 뒤에 나중에 실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네, 실무 때 또 다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부가가치세 이론 일단 본문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뒤에 그 문제 아까 표시해 놓은 데부터 풀고 소득세 이론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했는데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